안녕하십니까. 편입논술의 조윤병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연세대학교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려고 하는데요. 기출문제는 여러 가지 방법론을 가지고 풀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합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텍스트 자체를 보고 텍스트를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텍스트의 의미, 텍스트가 현상형 제시문이라면 그런 현상의 이면에 있는 의미를 어떻게 추론할 것인가. 연세대학교는 입학처에서 연세대학교 논술을 위한 영상들이 꽤 많이 나와 있죠. 근데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서는 2013년도 연세대학교 김동로 입학처장이 있을 때, 그때 연세대학교의 논술 가이딩에 해당되는 영상이 가장 실전적이었다. 그걸 중심으로 또 여태까지 연세대학교 논술 자체가 꾸준하게 또 진행이 되어 왔고,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연대 논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 일단 연대는 딱 네 가지의 채점 기준이 있죠. 먼저 이해 분석력, 주어진 제시문을 논제의 요구. 연세대학교 논제는 보통 비교, 그 다음에 해석, 그리고 비판, 이렇게 되니까 비교와 해석과 비판에 따라서 제시문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즉 요구 조건에 따라서 제시문을 독해하고 독해한 제시문을 분석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해한다라고 하는 말은 주어진 제시문의 내적 의미까지 분석할 수 있는가. 보통 경력이 짧은 강사들은 잘 모르니까 본문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갖고 오거나, 혹은 가르칠 때 자기가 오랜 경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건 다른 말로 한두 해, 몇 해 정도 해서 학생들을, 합격자를 좀 배출했던 강사들은 자기의 경험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본인이 아는 정도만을 설명할 텐데, 선생님이야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논술의 시작. 그래서 우리 후배 강사들은 저보고 논술계 암모나이트, 삼엽충. 사실은 그 말은 뭐냐면은 그만큼 경력이 많다라는 거, 여러 가지 문제를 자주 접해봤고, 또 압도적인 합격자를 배출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고 있겠죠. 그렇다면은 바로 그런 핵심적인 글을 쓰는 데 있어서의 포인트가 무엇인가. 경력이 많다라는 거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이제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윤병천 논술연구소, 그리고 합격자 명단. 이게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 이거 블로그에 가면 있으니까요. 작년에는 제가 이제 김영편입에서 나와서 학생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한 클래스, 작년에 왔던 학생들도 볼 수 있으니까 보면 알겠지만은, 제가 20명, 4배 정도를 이렇게 꾸준하게 했던 친구들은 그 중에 또 몇 명 안 되죠. 학생들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하니까. 김영편입에 있을 때는 4클래스, 5클래스 이렇게 했었는데, 작년에 한 클래스 했습니다. 몸도 안 좋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하는 것도 복잡하고. 그래서 우리 학원, 선생님 하는 학원, 그 다음에 편입, 그 다음에 대치롭셀, 강남롭셀. 편입은 딱 하나 있는데요. 이 합격자입니다. 작년에 합격자가 그렇게 본다면은 합격 비율이 월등히 높고, 최종 합격자가 6명, 물론 이제 자소서까지 포함해서 제가 끝까지 케어를 다 해주는데,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최종 합격자가 6명이 나온 건 굉장히 많이 나온 겁니다. 또 꾸준하게 학생들을 가르쳤다면 1차 합격자도 이 정도가 나왔다는 건 굉장히 많이 나온 거. 이제 선생님이 가르친 학생들이 작년에 좀 제한적이었으니까. 근데 올해는 아무래도 우리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현강으로 오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줌 강의를 통해서 학생들과 이제 좀 더 많이 만나려고 하는데요. 올해는 좀 적극적으로 편입 논술을 해서 학생들의 합격률을 월등히 더 높여보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은 오랜 경력을 갖고 있는 전문가에게 배워야 되는 건 하나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대비하고, 연세대학교든 고려대학교든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문제에 맞게 내가 글을 쓰지 않는다면 합격의 가능성 멀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관점에서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좋다. 여기 보면은 경력들이 2003년 이투스부터, 그 다음에 하이논술, 유레카, 박학천, 메가스터디, 김영 쫙 나와 있는데, 저서들도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강의들도 워낙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메가스터디 있는 강사 중에 일부는 내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또 강사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만큼 이제 오랫동안 가르쳤다라는 거는 경력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검증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끔 신규 강사들이 잘 모르고 이렇게 뭐라고 터는 걸 보면은 멀었다. 왜냐하면 논술은 단순하게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막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들을 붙이는 게 중요하거든. 그 붙이기 위해서는 뭐 화려한 강의 뭐 이런 거 별로 의미 없습니다. 핵심에 해당되는 것만 가르쳐 줘야 되거든. 그거를 중심으로 이번 강의가 또 기획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조윤명철은 합격이다. 여기 보면 이제 제가 2018 학년인가 논술 1차 합격자 명단, 여기 이건 고려대학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4명 하나 둘 셋 넷 몇 명 8명인데 요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합격자들한테 또 추가적 연락이 온 거를 여긴 적지 않았는데 어쨌든 많이 붙였다. 그리고 2011년에서 17 그러니까 18학년도죠. 김영편님 논술 누적 합격자 1위. 합격자가 이렇게 많이 나왔고, 심지어는 2015년도에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가 연대에서 모집하는 게 9명이었는데 선생님이 그중에 5명을 붙였다. 또 이런 걸 얘기해 주지 않으면 잘 모르니까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에 메가스터디 합격자 명단입니다. 여기 보면은 연대만 1개, 2개, 3개, 4, 5, 7, 8, 9, 10. 2013년도에도 이렇게 많이 합격자를 배출했고 18학년도에도 이렇게 많이 배출했다. 그 얘기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겁나게 많이 붙인다. 그죠?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하나인가 열둘인가? 어쨌든 연대부터 시작해서 인하대학교까지 많이 붙였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논술 강사 최초로 연대고대 동시합격인데 이거는 좀 스토리가 많이 있습니다.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학생들에게 매년마다 제가 이제 직접 가서 같이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그 양질의 답안을 제공하기 위해서 참여를 하는데 예전 18학년도니까 어쨌든 이 말은 뭐냐면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동시합격이라는 건 내가 가르치는 방식이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식이 가장 실전적이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첨삭은 뭐 공개평가 우리가 선생님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대면으로 만날 수 없으니까 비대면 강의를 하는데 공개 첨삭 대면은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사라진 다음에 해야 될 것 같고 뭐 온라인 첨삭 반복적으로 여러 번 첨삭을 한다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2014 학년도 기출문제. 이때는 이제 연세대학교가 인문사회계열이 통합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1번 문제가 인문계적인 주제, 그 다음에 2번 문제가 사회계열적인 주제인데 학생들이 뭐 인문계열, 사회계열 그렇게 크게 나누는 건 중요하지 않고 뭐 논술 문제라는 것이 비교, 해석, 비판, 그렇죠? 이 중에서 특히나 인문계열이든 사회계열이든 비교는 기본이고 해석도 신입학 전형도 마찬가지고 편입학 전형도 해석 추론에서는 보통 문학작품, 그 다음에 도표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사회계열은 도표를 중심으로 얼마나 정밀하게 의미를 분석할 수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부분에 맞춰서 여러분이 준비를 해야 되기도 하고 또 맨 마지막에 견해, 논술에서의 견해는 제시문 중에 너의 견해를 하나 선택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의 관점에서 다른 관점 비판할 것도 있는데 비판하는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은 기초인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봐줘야 됩니다. 선생님이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선 기초인강을 꼭 들어야 되는데 그 기초인강 선생님 블로그에도 있고 그 다음에 네이버 TV에도 있으니까 거기 기초인강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채점 기준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보고 선생님 강의를 듣는 것이 여러분의 강의의 효율을 극대화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보면은 문제 1번 오늘은 1번만 볼 텐데 가나다에는 수치심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포함되어 있다. 자, 이 문제가 수치심이지. 그러면 당연하게 논술 문제는 요 수치심이라고 하는 주제가 제의심은 가와 제의심은 나와 제의심은 다에서 어떻게 다르게 즉 차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찾아내는 것이 논술 문제에선 가장 중요하다. 왜? 하나의 주제에 대한 각각의 제시문은 관점을 드러내는데 이 관점 자체는 그 주제를 바라보는 각각의 가, 나, 다의 텍스트의 저자의 의식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잡아내야 돼요. 그래서 연대는 특히나 이 3자 비교라고 많이 나와 있죠. 물론 이제
우리가 편입에서는 두 개를 비교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를 비교해서 주제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얼마나 다양하게, 즉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그 다음에 심층적으로 분석하느냐. 여기 연세대학교의 합격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바로 뭐야? 이게 창의력이거든. 창의력. 연대는 창의력이 40점이죠. 창의력이 뭐냐? 그렇죠? 창의력이라는 거는 바로 주어진 제시문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다각화하고 심층해내는 것. 적어도 비교 추론에 있어서는 연대 문제는 그냥 비교, 해석, 비판 이 세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도 되거든. 비교는 뭐냐면 차이를 드러내는데 이때 차이를 본문에 갖고 와서 정리한다? 그럼 대학은 여러분을 정리합니다. 뭔 의미냐면 비교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강사들이 대부분 본문에 있는 내용을 정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변별력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 왜? 남들도 본문은 정리할 수 있거든.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갖고 오지만 이 독해야. 그것의 차이를 추론해내는 거. 그래서 정확하게 비교는 뭡니까? 비교 추론이라고 해요. 비교 추론. 비교에서 추론, 추리논증, 분석한다는 거야. 이게 있어야지만 변별력이 있지. 이게 없으니까 그냥 본인도 잘 모르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갖다 정리한다. 선생님도 주요 편입학원에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강사들이 오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자기가 논술이 특정한 기준이 없다고 판단하니까 대충 치고 쫑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학생들만 피해를 입죠. 특히나 이제 주요 학원 같은 경우는 여럿이 경쟁하지 않습니까? 경쟁을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선생님 먼저는 압도적인 1위였기 때문에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합격자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치? 근데 합격자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채점 기준에 조건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 꽤 많이 있어요. 꽤 많이 있다. 실제로 강사들은 서로가 알지 어떻게 가르치는지. 왜 모르겠습니까? 자,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때 논술의 경우는 누가 가르치고 어떤 사람한테 배우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의는 여러분들이 들어보고 여러분 판단하면 되니까. 자, 그럼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뭐야? 수치심이라고 하는 주제어를 각각의 제시문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럼 표현하고 있는 거를 찾으면 끝나나? 아니지. 그것의 내적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요거를 정확하게 파악해내는 게 바로 비교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 추론이라는 건 차이에 해당되는 쟁점을 찾아내고 찾아낸 쟁점의 의미를 분석한다. 이렇게 들어가야지 본문을 갖다 베끼는 거 그거는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제시문 한번 봅니다. 이거 좀 짧게 나왔지. 제시문 가나다 3개밖에 없어. 이렇게 뒤에 건 이제 합격자의 답안이고 제시문 가에서는요. 제시문 가는 수치심이라는 게 뭔가? 이 단어 자체가 중요하지. 수치심이라는 건 부끄러움이야. 부끄러움. 이 부끄러움이라는 말은 바로 나의 행동, 사유방식 이런 것들을 내가 객관화하는 건데 객관화한데 내가 이런 잘못을 했구나 라고 했을 때 이 객관화의 주체가 바로 나냐? 그러니까 내적 규정인가? 혹은 사회적인 질서 혹은 사회적인 법 혹은 사회적인 의미만 이런 것들에 의해 규정되는지가 이 전체의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야. 그러면 내적이다라고 하는 건 이게 아무래도 부끄러움을 인식하는 것의 자율성, 그 다음에 주체성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야 되고 외적이라는 것은 이것이 강제적이겠지. 그죠? 사람들의 의식을 통허하는 역할을 갖고 있기도 하겠고. 그죠? 그러면은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이상적인 규범들을 실천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주체적 실천이라고 보지만 그렇지 않고 외적이다라고 하면 사회적 강제성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의식, 그 다음에 사람들의 도덕성, 윤리 이런 것들을 통화하는 일종의 사회적인 의미에서의 법과 제도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역할이라고 했죠. 법과 제도 그 자체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머릿속에서 브레인스토밍 해보는 거야. 수치심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지만, 즉 전이해가 있어야지만 이 주제 자체를 딱 들었을 때 어떤 식으로 독해야 될지 알겠죠. 우리가 어떠한 제시문을 딱 봤을 때 학생들이 오랫동안 수업을 들으면 선생님 기존에 했던 내용들이 반복돼서 나오는 것 같기 때문에 제시문을 보면 이해하기 편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예전에 이제 논술 강사 아카데미 같은 거 할 때 강사들을 가르칠 때 가장 많이 하는 거 주제를 외우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핵심적으로 논술에 나올 수 있는 주제는 24개 정도를 벗어나지 않아. 인문이든 사회든 늘 반복적인 주제가 나오지. 그래서 기출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풀다 보면 어떤 식으로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인 개념을 추론할지를 알게 되거든. 그래서 학생들한테 내가 처음에 수업 시작할 때 많이 권고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개념어 사전. 이 개념어 사전은 그 남경태 선생께 있는데요. 남경태 선생께 좋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의 개념어 사전들이 있긴 있는데 단순하게 그냥 어휘에 대한 개념만 정의만 쭉 이렇게 해놓은 거는 내가 그것을 보고 어떠한 사고의 확장을 갖고 오기가 어려워. 그래서 그냥 단어장식의 개념어 사전은 의미가 없고 이런 각각의 핵심적인 개념들을 풀어놓음으로써 우리의 머리가 그런 개념의 범주를 잡을 수 있게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그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인지적 범주를 확대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나다를 보면은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건 수치심이라는 거의 주제인데 이때 중요한 거는 자, 제심은 가든 제심은 나든 제심은 다든 수치심이라는 단어 자체 방금 부끄러움이라고 했지. 부끄러움이란 단어 자체는 우리가 분석을 하려면은 머릿속에서 이 부끄러움이란 단어의 방향이 굉장히 많아. 부끄러움의 원인도 있을 것이고 부끄러움의 기능, 뭐 부끄러움의 목적,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을 극대화하는 뭐 조건, 부끄러움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해?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을 주제라고 하면 방금 전에 얘기한 걸 관점이라고 해. 관점. 그 범주를 잡아줘야 되는데 이 범주가 제이심은 가와 제이심은 나와 제이심은 다의 뭐가 되는 겁니까? 비교의 기준이 되는 거야. 그런 비교의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텍스트 자체를 분석할 때 대립적 개념, 그렇죠? 이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비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잘못하면은 가나다를 나열하는 형식이 될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나다를 여러분들이 독해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러한 주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기준을 잡고 들어간다. 그래야지만 이것이 쟁점화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단순하게 나열식 비교가 될 수밖에 없다. 나열식 비교가 되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내용을 그냥 갖고 와서 끝나게 됩니다. 그럼 변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여기 보면 내용을 한번 보죠. 명예라는 것이 자신의 마음속에 그린 이상적 자에 걸맞도록. 자, 명예라는 것은 자신의 마음에 그려진 이상. 이걸 딱 보자마자 이거는 자신의 마음이니까 이게 주체적. 그죠? 그 다음에 자아 이상, 자기 이상에 맞는 이런 내용인데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문화에서 사람은 자기의 비행을 아무도 모른다고 해도 죄의식에 고민한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고 했을 때에도 죄의식에 고민한다는 건 내가 그런 문화에 살고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의 죄책감은 죄를 고백함으로써 경감이 된다. 이거는 노점인가? 죄의 문화에서는 사람은 내면적인 죄의 자각에 의거하여 선행을 하는 데 비해 여기부터 핵심이네. 수치의 문화. 그렇죠? 수치의 문화에서는 외면적 강제로 이거 틀렸네요. 그죠? 이 논점이 아닌 거야. 이렇게 되면 그러면 수치심이라는 거 외적 강제력에 의해서 규정이 되는구나. 그러면 자발적이거나 주체적인 것이 아니라 외적인 수치심이라고 하는 사회적 규범이라든가 사회적 윤리라든가 사회가 강제하고자 하는 도덕적 규율 이런 것들에 내가 영향을 받는다는 건데 이거에 선행을 한다. 죄의 문화에서 수치를 도덕의 원천으로 보지 않는 데 비해 여기 수치의 문화입니다. 수치의 문화에서는 수치를 덕의 근본으로 본다. 이게 우리가 공자가 소지심이라고 말하는 게 부끄러움이죠. 부끄러움은 수치심인데 그것이 도덕의 원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도덕성을 부끄러움이라고 하죠. 왜? 동물은 부끄러움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동물들이 부끄러워할 수 있나요? 아니죠. 사람만 부끄러워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부끄러움이라는 건 자기를 객관화하는 거죠. 객관화. 할 수 있겠는가? 근데 이 객관화를 할 수 있는 원인, 그것이 외적인 요인에 있다고 보는 거야, 지금. 수치는 타인의 비평에 대한 반응. 그러니까 수치라고 하는 건 외적인 건 타인의 시선이야. 근데 타인의 시선이란 말 안에 일종의 사회적인 규칙이 이 안에 있는 거지. 그죠? 수치심이라고 하는 규범의 외적 준거라는 것이 있는 거야. 타인의 비평에 대한 반응이다. 사람은 남 앞에 조소당하거나 거부당하거나, 지금 남 앞이죠. 핵심은 거부당하거나 혹은 그렇다고 믿게 됨으로써 수치를 느낀다. 어느 경우에서나 수치는 강력한 강제력이 된다. 그렇죠. 당연히 이런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행동,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강제력으로서 강제성이라는 것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다 강제력이 된다. 그러나 다만 수치를 느끼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 자리에 타인이 같이 있거나 혹은 적어도 함께 있다고 믿을 필요가 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적어도 함께 있다고 믿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이 수치심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무엇에 의해 규정이 되는 거야? 관계에 의해 규정이 되는 거야. 독자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 타인과의 관계에 의해서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규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요게 그러면은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강제성, 일단 머릿속에 강제의 개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개인의 행동과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강제, 외적, 타인의 시선, 뭐 이런 개념들이겠지. 이런 개념들을 머릿속에 잡아두고, 그리고 이 다음 제시문을 통해서 이 제시문의 의미를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거야. 얘를 통해서 얘의 의미를 구체화하거나 아니면 얘를 통해서 얘의 의미를 구체화하거나 다른 제시문을 가지고 특정한 제시문의 의미를 역추론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죠. 물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갖다 놓고 제시문을 갖다 놓고 내가 좀 설명한 거 이외에 추가적인 분석들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아웃라인 앞부분에서 범주를 잡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독해를 할 때 이런 방향으로 해라. 이 내용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방향을 기반으로 했을 때 좀 더 구체적인 독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각각의 제시문의 핵심적인 어휘를 뽑았다면 그 뽑은 어휘의 의미를 무엇과 비교해서 구체화할 것인가. 그러다 보면 제시문 가나다가 서로가 부딪히면서 그러면 차이가 드러나게 돼 있지. 그 차이 자체를 내가 본문에 있는 개념을 갖고 와서 정리하는 걸 넘어서 내적 의미를 더 분석해야지 여러분의 글이 변별력을 갖게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나를 보면은요, 법률 제도로서 백성을 이끌고 형벌로서 질서를 유지시키면 백성은 형벌을 모면하려고 할 뿐 수치심을 느끼지 못한다. 즉 여기서 뭐야? 법과 제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의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게 수치심이라는 건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거야. 자기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마음이겠지. 그런 건데 그 법과 제도를 가지고, 즉 무슨 말입니까? 일종의 강제력에 대한 부정이야. 법과 제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삶, 자신의 도덕적 삶을 스스로가 추동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럼 뭐야? 덕으로 이끌고 예로 쏟아쓰면 백성은 스스로 수치심을 느끼고 자신을 바로잡게 될 것이다. 스스로죠. 이건 강제적이지. 스스로 수치심을 느낀다고 되어 있어. 스스로 수치심을 느낀다라는 것은 수치심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야? 내적인 거야. 내적인 자극을 통해서, 내적인 반성을 통해서 내가 하는 행동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바로 자기 자신을 바로잡을 수 있어. 여기는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내가 잘못된 것들만 피하기 위한 거지. 외적인 의미에서의 시선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바로 잡는다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타인의 시선에 의한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내 근원적인 반성을 의미하진 않거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야. 아시겠죠? 제시문란은 좀 간단합니다. 여기에서 자율성, 주체성, 그 다음에 자기주동적 이런 개념들을 뽑아야 되는데 짧다고 해가지고 짧게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대비적 개념으로서 적극적으로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가만히 보면 이쪽에서의 수치라는 것은 일종의 사회적인 범주라고 본다면 여기는 일단은 개인적인 범주라고 볼 수가 있겠지. 내가 느끼는.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꿔 나간다로 보게 되는 거야. 그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이시먼 다를 보면 이것도 읽을 때 우리가 수치라는 걸 기반으로 읽어야 됩니다. 제이시먼 다에서의 수치라고 하는 건 뭘까? 연대와 소속 의무는 내부만이 아니라 외부로도 향한다. 소속의 의무. 연대라는 말을 한 거 보니까 내가 있고 나. 그 다음에 뭐 사회가 있을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밖에 우리가 추론하지 못해 아직은. 그런데 내가 사는 특정 공동체에서 나온 특별한 의무 가운데 일부는 같은 공동체 사람에 대한 의무이다. 근데 아직 부끄러움에 대한 얘기는 나온 게 아니야. 그러나 나머지는 내 공동체가 역사적으로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에 대한 의무이다. 자, 여기는 보면은 이 도덕적 의무, 즉 뭔지 몰라도 방향이 이렇게 가고 있어. 그죠? 이를테면 독일인이 유대인과의 관계에서 미국 백인이 미국 흑인과의 관계에서 감당해야 하는 책임, 역사적 부당행위에 대한 집단적 사죄와 보상은 연대의식, 즉 내가 사회와 분리되어 있다고 보는 게 아니야. 상호관계성을 기반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다른 공동체에도 도덕적 책임을 부과하는 좋은 예다. 자부심과 수치심은 여기 본격적인 개념이 나와 있네. 수치심은 정체성을 공유한다는 전제에서 나오는 도덕적 감정이다. 감정이기 때문에 일단 방향은 바깥으로 가. 내가 이 수치심이라는 것이 내가 느끼는 거야. 내가 느끼는 거지만 나에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이 수치심의 범주가 확대가 되는 거지. 그래서 둘 다 우리 자신을 어딘가에 소속된 자로 인식하게 하고 여기까지 해야 되는구나. 가족이나 동료 시민 행동에서 자부심과 수치심을 느끼는 감수성은 집단적 책임감을 느끼는 감수성과 연관이 된다. 둘 다 우리 자신을 어딘가에 소속된 자로 인식하게 하는데, 즉 우리는 자신과 상관없이 도덕적으로 한데 묶여있는 사람들이다. 즉 이러한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넘어서 우리라는 범주에서 느끼는 공동체적인 수치심. 그렇다고 내가 안 느끼는 건 아니야. 나도 느끼고 그것을 공동체의 연대의식 속에서 느끼는 나 플러스 우리라는 개념이 여기선 수치심의 범주가 되겠지. 그래서 자부심과 수치심이라는 윤리와 집단적 책임이라는 윤리가 이처럼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개인주의를 근거로 집단적 사주를 거부하기가 어려워진다. 애국적 자부심을 느끼려면 세월을 뛰어넘어 공동체의 소속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소속감에는 책임감도 따라온다. 내 나라의 과거를 현재로 끄집어내 도덕적 부채를 해결할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 나라와 역사의 진정한 자부심을 느낄 수 없다. 자, 여기는 일단은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그 다음에 우리와의 관계에 의해서 규정이 되고, 내가 느끼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느끼는 걸 또 내가 느끼기도 하는 거야. 여기에서 이제 수치심의 상호관계성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지. 관계성. 그죠? 제이시먼 가에서는 방향이 어떻게 돼? 제이시먼 가에서는 외부에서 내부로 방향이 들어와. 제이시먼 나에서는 수치심이라는 것이 내부에서 외부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지. 근데 제이시먼 다에서는 수치심이 이렇게 상호관계성이 되는 거야. 수치심의 범주도 나, 우리라고 하는 것이 상호관계성에 의해서 연결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제이시먼 가하고 제이시먼 나하고 제이시먼 다를 풀어낼 때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으로 볼 수도 있고,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에서 볼 수 있고, 수치심이라는 것이 자율성이냐 타율성이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수치심이라는 것이 개인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의해서 규정이 되는데 이것이 공시적인 것을 넘어서 통시적인 것까지 과거의 공동체의 정체성이 지금 나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거는 뭐하고 관계를 갖는 걸까? 자, 이 문제는 일종의 정체성과의 관계를 갖고 있기도 하죠. 우리의 정체성은 제이시먼가에서는 정체성이라는 거 외적 규정인 거야. 사회적 정체성이 중요한 거죠. 제이시먼 나에서의 정체성은 내적 정체성이야. 근데 제이시먼 나에서의 정체성은 상호 관계성이야. 그렇죠? 이 부끄러움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지. 부끄러움이라는 게 철저하게 개인적인 거냐, 철저하게 공동체적인 거냐? 아니,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상호 관계성에 의해서 끊임없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부끄러움의 범주가 좀 달라지는 거야.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 보고 합격자의 답안을 좀 보죠. 답안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방금 전에 읽었던 내용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드러날 수 있을 것인가. 글을 보고 자, 합격자의 답안입니다. 답안을 보면은 봐봐. 가의 수치심은 외적이다. 바로 우리가 글을 쓸 때는 쟁점을 앞부분에 정확하게 잡아줘야 돼. 수치심이라는 게 외적이다. 그 다음에 수치심의 동인. 수치심의 원인은 뭐야? 외부에 있고 사회가 다수의 지향점을 일원적 기준으로 삼고 이에 벗어난 개인들의 차이는 차별로 변모시킴으로써 외적이라고 하는 거지. 수치심이 개인에게 수치심의 감정이 발현된다. 여기서 개인은 비판의식과 자율적 신념을 통해 주체적 자아를 확립하지 못해. 이건 제심은 나겠죠. 오히려 자율성이 배제되어 있고 사회는 객관화된 지배가치를 규정하고 이에 개인이 수렴토록 함으로써 감정을 통제할 수밖에 없죠. 제심은 가에서 볼 때. 근데 본문에 보면 이런 게 없어. 이렇게 추론을 해줘야지 훨씬 더 좋은 글이 된다는 거야. 개인이 느끼는 수치심은 외부의 영향으로 발생하지만 이는 단지 외부 규율의 형식적 내면화에 불과하므로 비자발적 감정이다. 잘 썼죠?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텍스트를 보고 텍스트 자체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분석을 하는데 물론 이제 이게 여러분들에게 전체의 방향성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가 수업에서 하듯이 아주 디테일하게까지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걸 이제 수업에서 시간이 많이 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분석을 하고 저렇게도 분석을 하고 각각의 제시문이 갖고 있는 의미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줘야 좀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이러한 다양한 개념들을 가지고 글을 쓸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반면에 제시문 나다의 수치심 내적이야. 이는 수치심의 동인이 개인의 내면에 있어. 개인은 비판적 사고를 통해 스스로 주체적 기준을 확립하고 자율적 판단을 해. 따라서 수치심의 기준은 개인마다 다양하며 주관적이야. 다수가 지향하는 도덕 규율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제시문 가와 유사하지만 이에 개인이 수동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독자적 내면의 재해석을 거쳐 판단한 후 자발적으로 수치심이 유발된다는 점에서 근본적 차이가 존재한다. 여러분들은 분석을 한다는 건 바로 그런 거지. 텍스트를 보고 떠오르는 걸 딱 잡고 그것을 가지고 그냥 갖다 쓰는 게 아니라 그것의 의미, 그 의미의 내적 의미까지 들어가야 1단계, 2단계, 3단계 추론이 들어가야지 다른 친구들의 글보다 내 글이 변별력을 갖출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이건 이제 수업의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이런 글들을 쓰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거니까 자, 나의 수치심은 개별적이야. 이는 수치심의 감정이 스스로의 행동을 점검하고 교정하는 개인의 문제로 귀결이 돼. 자, 다로 가볼까? 다의 수치심은 집단적이야. 집단 내의 정서적 유대감이 수치심을 유발하는 또 하나의 기준. 수치심의 감정은 단순하게 개인의 문제를 넘어 집단 속 구성원이라는 소속감과 동질성에 기인한 것이야. 그래서 개인의 가치관은 사회 속의 규정이 되고 이에 공동체적 지향점과 분리될 수 없으므로 타인과 상호 유기적 연관관계를 가지며 자신과 타인의 행동에 연대적 책임감이 동반되기도 한다. 굉장히 잘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향하는 글은 바로 이런 글들이야. 본문을 보고 단순하게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핵심적인 의미를 뽑아낼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선생님 수업의 핵심이다. 그래서 텍스트를 보고 핵심적인 내용이 이거군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내용이 이거라면 이걸 어떤 식으로 분석할까? 여기에 나와 있는 어휘들을 다른 어휘들과 연결해서 어떠한 차이를 만들어낼까? 차이를 만들어냈다라고 그 차이를 분석하는 방향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이 있어야지 좋은 글이 되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글이 합격의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수업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범주를 방향, 아웃라인 이 글을 읽을 때는 이런 방향으로 해줘 라는 범주를 여러분과 같이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내용들은 좀 더 구체화될 겁니다. 처음에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 봤자 여러분들이 저게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럴 수 있으니까 방향을 잡았다면은 이제 방향 안에서의 어휘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분석에 대한 이해를 했다면은 그 분석한 글을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추가적 추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추가적 추론을 했다라면 이것을 글로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수업을 위해서 선생님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듣는 친구들은 이 내용 자체를 가지고 여러분들 기출문제의 방향을 풀어볼 수도 있겠지만 이 내용으로 좀 불확실하다, 불안전하다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줌을 통해서 화상 강의를 하고 있고 또 첨삭 시스템을 마련해 놨으니까 블로그나 아니면은 카페에 와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은 꼭
꼭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선생님에게 논술 공부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운 점이 있다면요, 그쪽에다가 Q&A 올려주시면은 성실하게 또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또 구체적인 수업과 또 강의에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러셀, 그 다음에 목동 토마스 하이논술, 그리고 부천 리드슨 하이논술의 조윤 병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